자장자장 꿈꾸는 동화 북마더 책 읽어주는 엄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페르시아의 한 도시에 카심과 알리바바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 카심은 큰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지만 알리바바는 하루하루 나무를 팔며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느 때처럼 알리바바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뽀얀 먼지구름이 일더니 말을 탄 사람들이 우르르 산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허리춤에 커다란 칼을 찬 그들은 바로 도둑대였어요. 알리바바는 재빨리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알리바바가 세어보니 도둑대는 40명이나 되었어요. 그때 커다란 바위 앞에서 도둑대의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열려라 참깨! 그러자 바위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동굴이 나타났어요. 사실 그 동굴은 도둑들이 훔친 물건을 몰래 숨겨두는 곳이었어요. 잠시 후 동굴에 들어갔던 도둑들이 우르르 몰려나왔어요. 그리고 두목이 다시 한번 외쳤어요. 닥쳐라 참깨! 그러자 커다란 바위가 다시 콰르릉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도둑대가 사라지자 알리바바는 그제야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이럴 수가, 동굴이 감쪽같이 사라졌잖아. 아까 도둑 두목이 분명 뭐라고 그랬는데. 맞다. 알리바바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열려라 참깨! 그러자 스르르 바위가 움직이더니 동굴이 다시 나타났어요. 동굴 안에 들어간 알리바바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번쩍번쩍 화려한 보석과 엄청난 금화가 가득 쌓여 있었거든요. 알리바바는 얼른 보석과 금화를 잔뜩 챙겨 산을 내려왔어요. 보석과 금화를 하나름 안고 돌아온 알리바바를 보고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게 꿈은 아니죠? 도대체 이 금화는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알리바바는 낮에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말해주었어요. 도둑들에게 들키면 큰일이니 우선 이걸 땅에 묻읍시다. 그래요. 근데 그 전에 모두 얼마인지 한번 세어봐요. 이걸 다 세려면 한나절은 걸릴 텐데 언제 다 센단 말이오. 제가 얼른 형님 댁에 가서 되를 빌려올게요. 아내는 바로 알리바바의 형 카심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알리바바의 아내가 되를 빌리러 오자 카심의 아내는 이를 수상히 여겼어요. 가난한 알리바바의 집에는 되로 셀 만큼 많은 곡식이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 밑바닥에 몰래 끈적거리는 기름을 바르고 빌려주었어요. 얼마 후 되를 돌려받은 카심의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되 밑바닥에 금화 한 잎이 붙어 있었거든요. 여보, 알리바바가 어디서 금화를 얻은 게 분명해요. 아내의 말을 들은 카심은 그 길로 불이 나게 알리바바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알리바바에게 금화가 가득한 동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다음 날 카심은 새벽같이 노새 10마리를 끌고 동굴로 향했어요. 열려라 참깨! 동굴 안으로 들어간 카심은 정신없이 금화를 주머니에 담았어요. 바위가 스르르 다시 닫힌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잔뜩 챙긴 카심이 동굴을 나가려는 순간 도무지
주문이 생각나질 않는 거예요. 열려라 콩! 열려라 보리! 생각나는 대로 외쳐봤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동굴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도둑대가 왔나 보다. 이를 어쩐담? 곧이어 열려라 참깨! 소리가 들리더니 바위가 움직였어요. 카심은 잽싸게 뛰어나가 도망쳤지만 결국 도둑들에게 잡혀 죽고 말았어요. 카심이 돌아오지 않자 알리바바는 형을 찾으러 동굴로 가보았어요. 하지만 형은 이미 싸늘하게 죽어 있었죠. 알리바바는 슬퍼하며 형의 시체를 집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하녀 모르지안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모르지안, 가서 동네 구두장이를 데려오너라. 절대 구두장이가 우리 집에 온 게 소문나면 안 되니 집을 기억하지 못하게 눈을 꼭 가리고 데려와야 한다. 구두장이가 집에 도착하자 알리바바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했어요. 여보게 구두장이, 이 시체의 머리와 몸통을 하나로 꿰매줄 수 있겠소. 몹쓸 도둑들이 이렇게 만들었다오. 일이 잘 끝나면 내 금화는 얼마든지 주겠소. 솜씨 좋은 구두장이는 어두운 곳에서도 시체를 정성껏 꿰매주었어요. 한편 다시 동굴로 돌아온 도둑들은 시체가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두목, 누군가 시체를 가지고 간 게 분명해요. 그렇담 우리 동굴을 알고 있는 자가 또 있다는 게 아니냐. 어서 가서 누군지 알아오도록 해라. 부하들은 그 길로 곧장 마을로 달려갔어요. 어둑어둑한 밤, 저 멀리 불이 켜져 있는 가게 하나가 보였어요. 바로 얼마 전 알리바바 집에 갔던 구두장이의 가게였어요. 하라범, 구두를 제법 잘 꿰매는구려. 내가 이래봬도 깜깜한 데서 시체도 꿰매어봤다오. 시체라는 말에 도둑들은 얼른 금화 한 잎을 내놓으며 그 집이 어디인지 물었어요. 눈을 가리고 가서 알 수가 없다오. 그럼 눈을 가리고 우리랑 같이 방향을 기억하면서 가봅시다. 구두장이는 걷고 또 걷다 알리바바의 집 앞에 멈춰섰어요. 바로 이 집이요. 도둑들은 하얀 분필로 알리바바네 문에 표시를 해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을 다녀오던 알리바바의 하녀 모르지안은 집 문에 이상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 주인님 집에만 이상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지? 이상하게 여긴 모르지안은 다른 집에도 똑같은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날 밤 도둑들은 결국 알리바바네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집에 똑같은 표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도둑들은 다시 구두장이 할아버지를 찾아가 알리바바의 집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둑 두목이 그 집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어요. 다음 날 두목은 기름 장수인 척하며 알리바바의 집을 찾아갔어요. 나머지 39명의 도둑들을 기름 항아리 안에 쏙쏙 숨겨서 말이에요. 나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기름 장수라오. 밤이 늦어서 그러는데 하룻밤 묵을 수 있겠소? 그럼요. 어서 들어오시오. 알리바바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기름 장수가 도둑 두목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알리바바는 기름 항아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나귀들도 모두 마구간에서 쉬게 해주었어요. 모르지안, 손님에게 대접할 저녁을 준비해 주렴. 그런데 모르지안이 식사를 준비하려고 보니 마침 기름이 뚝 떨어졌어요.
너무 늦은 밤이라 가게 문도 다 닫았을 텐데 이걸 어쩌지? 그 순간 모르지 않은 기름 장수가 싣고 온 기름 항아리가 생각났어요. 그래, 기름 장수의 기름을 조금만 쓰고 이따 돈을 줘야겠다. 모르지 않은 서둘러 마구간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항아리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목님, 이제 나갈까요? 두목이란 말을 들은 모르지 않은 그들이 도둑대란 걸 눈치챘어요. 모르지 않은 당황하지 않고 재치 있게 굵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기다리거라. 그러고는 재빨리 마지막 항아리에 담겨있던 기름을 팔팔 끓여서 모든 항아리에 부어버렸어요. 결국 항아리 안에 있던 도둑들은 모두 죽고 말았죠. 모르지 않은 시치미를 뚝 떼고 남은 기름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러고는 두목과 식사를 하던 알리바바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손님도 오셨는데 제가 칼춤을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좋지. 모르지안, 고맙구나. 모르지안은 칼춤을 추며 서서히 두목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순식간에 두목을 베어버렸어요. 모르지안, 이게 무슨 짓이냐? 주인님, 이자는 주인님을 해치러 온 도둑대의 두목이에요. 모르지안은 마구간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바바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고맙구나, 모르지안. 네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알리바바는 모르지안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르지안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모르지안은 알리바바의 아들과 결혼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브라운 아저씨의 신기한 모자. 브라운 아저씨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곰을 무서워해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저씨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친구를 갖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아저씨에게는 아주 멋진 모자가 있었어요. 멀리 나들이 갈 때마다 그 모자를 썼죠. 사람들이 귀찮게 하지 않으니 편하긴 했어요. 속으로는 엄청 심심했지만요. 브라운 아저씨가 쿨쿨 자고 있을 때 딱따구리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딱따구리는 모자를 콕콕 쪼았죠. 브라운 아저씨의 모자에 구멍이 생겼어요. 와, 정말 멋진 둥지야. 잠에서 깬 브라운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가까이 오는 걸 싫어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딱따구리는 친구들에게 날아가 진짜 멋진 집을 지었다고 자랑했죠. 친구들을 모두 초대한 딱따구리는 쉬지 않고 아저씨의 모자를 컥컥컥컥 쪼았어요. 구멍이 자꾸자꾸 늘어났어요. 싫어! 그만해! 브라운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새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또 한 마리가 날아오고 자꾸 날아왔죠.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브라운 아저씨의 모자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아저씨는 어쩔 줄 몰랐죠. 그런데 새들의 노랫소리가 싫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아저씨는 모자를 뽐내며 돌아다녔어요. 어딜 가든지 새들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아저씨의 모자를 신기했어요. 너도 나도 키가 큰 모자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새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새들은 브라운 아저씨하고만 같이 있고 싶어 했어요. 브라운 아저씨는 새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새들이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동안 아저씨는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았죠. 쌀쌀한 가을 아침, 아저씨가 새들에게 밥을 주려고 나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도. 새들이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아저씨는 너무 슬펐어요. 왜 모두 가버렸지? 다시 안 오는 걸까? 브라운 아저씨는 다시 혼자 지내겠죠. 아저씨는 친구들이 보고 싶었어요. 멀리 가버려도 상관없어. 난 정말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저씨는 매일 친구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었어요. 내가 너희들 걱정을 할 것 같아? 흥, 천만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저씨는 매일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낮이 짧아지더니 점점 추워졌어요. 겨울잠을 잘 시간이에요. 아저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꾹 참았어요. 친구들이 돌아오면 돌봐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와 잠이 들어버렸죠. 하얀 눈이 사뿐사뿐 내려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겠지만 귀를 한번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브라운 아저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나요? 세상은 정말 조용해요. 하얀 눈만 소복소복 쌓이죠. 아저씨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마침 새들과 신나게 노는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진짜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따뜻한 봄이에요. 딱따구리가 돌아왔어요. 아저씨가 쿨쿨 잠자는 동안 모자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죠. 가지들은 쭉쭉 팔을 뻗고 새잎이 파릇파릇 돋아났어요. 브라운 아저씨의 모자는 아주 키가 큰 나무가 되었죠.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보낸 새들은 다시 아저씨를 찾아왔고요. 브라운 아저씨는 친구들을 다시 만나 행복해요. 친구들이랑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내 형제가 있는 집은 언제나 시끌벅적해요. 후, 마, 이, 우 때문이죠. 안녕. 안녕. 오늘 아침 식사는 뭘까? 빵은 3개씩만 먹어. 싸우지 말고. 엄마가 말했어요.
내 자동차야. 잠깐만 갖고 놀자. 추워서일까? 난로 앞에 모여서 서로 달라붙어 싸우고 사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서로 붙어서 또 싸우고 결국 엄마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 그리고 쫙 커튼을 젖히자 세상은 온통 새하얀 눈이네요. 우와, 내 형제는 뛰어나가서 구르고 뒹굴고 달리고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었어요. 후우는 커다란 눈덩이로 얼굴만 있는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는 작은 눈사람들을 가득, 꼭 눈사람 유치원 같았죠. 마아의 눈사람은 금세라도 쓰러질 듯 했어요. 그런데 이이가 안 보였어요. 이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이는 눈덩이를 굴려서 저 멀리. 이 어디까지 갈 거야? 몰라,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어. 발자국? 마아도 후우도 우우도 뒤따라갔어요. 콩콩콩콩콩콩콩. 작은 발자국, 눈을 굴려서 따라갔더니 개 한 마리가 창문으로 보였어요. 저 개가 발자국의 주인이야. 내 형제가 큰 소리로 떠들자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내 형제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주었어요. 개도 내 형제의 발자국을 따라왔어요. 코코아 새끼의 이름은 쇼콜라였어요. 너무 뚱뚱해. 할머니가 웃었어요. 뚱뚱한 게 아니라 뱃속에 새끼가 있는 거란다. 내 형제는 개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살며시 배도 만져보았죠. 쇼콜라는 배가 뚱뚱해. 쇼콜라는 정말 좋아. 쇼콜라는 최고야. 내 형제는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힘내, 쇼콜라. 더 놀고 싶지만 이젠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집으로 뛰어 들어가자마자 내 형제는 외쳤어요. 오늘 쇼콜라랑 놀았어요. 쇼콜라는 곧 새끼를 낳는데요. 새끼를 낳으면 우리가 데려와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나 엄마는 딱 잘라 말했어요. 그건 안 돼. 너희만으로도 시끄러운데 강아지까지 키우는 건 어려워. 하지만 꼭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후우는 이불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베개를 꼭 껴안았어요. 이게 강아지라면 따뜻할 텐데. 마아는 밤새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유리창에 발자국을 그렸어요. 강아지가 있으면 아침에 제일 먼저 발자국을 그려놓겠지? 우우는 강아지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였어요. 그리고 이이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엄마가 물었어요. 기운이 없어 보이네. 감기라도 걸린 거야? 아니요. 조금 슬퍼서요. 이이. 엄마는 이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이는 엉엉 울었죠.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네 형제는 강아지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송이와 초코초코 스마일빵. 새털구름빵, 호호 바나나빵, 초코초코 스마일빵,
각 구워 나온 따끈따끈한 빵들이 어서 오라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빵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주 빵집에 가자고 조르죠. 어떤 걸 고를까? 장난감을 고를 때보다 마음이 더 행복해요. 온 세상에 맛있는 빵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식빵으로 만든 자동차를 타고 치즈빵으로 만든 동산에 놀러 가는 거예요. 팥빵으로는 푹신한 의자를 만들고 바삭바삭한 애플파이로 책을 만들고요. 행복한 빵 나라를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엄마는 빵집 아주머니와 얘기꽃을 피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나는 빵 고르는 게 고민인데 엄마와 빵집 아주머니는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나는 먹고 싶은 빵을 쟁반 가득 골라 담았죠. 그런데 엄마는 그 중에서 몇 개만 사주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초코 스마일 빵은 쏙 빼놓았고요. 엄마 미워. 나는 심통이 났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엄마는 빵집 아주머니한테 인사를 했어요. 나는 삐쳐서 오리처럼 입을 쑥 내밀고 물어봤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어디 가요? 맛있는 빵 따라서 산책까지. 정말? 그럼 나도 갈래요. 빵을 따라 산책을 간다니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요? 혹시 엄마가 내가 원하는 빵을 전부 다 사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동화책에서처럼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걷다가 맛있는 빵으로 된 집을 만나는 건지도 몰라요. 나는 빵 봉지를 껴안고 엄마 몰래 씩 웃었어요. 드디어 수요일이에요. 그런데 빵을 따라 산책 간다는 엄마를 따라왔더니 웬 2층 집 앞이에요. 집 주변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느릿느릿 걷고 계셨어요. 벤치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고요. 여긴 어디지? 나는 한쪽에 오독하니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엄마는 어느새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어떤 언니 오빠는 커다란 통에 이불을 넣고 마구 밟고 있고요. 휘파람도 불고 까르르 웃으면서 모두들 신이 났어요. 뭐가 저렇게 즐겁지? 내가 집에서 이불을 막 밟고 다니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 빵집 아주머니도 와 있어요. 아주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빵을 나눠드리고 있었어요. 팥빵, 곰보빵, 크림빵. 저건 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빵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돈을 내시지 않아요. 왜 빵집 아주머니가 빵을 그냥 드릴까? 나는 항상 엄마가 사줬는데. 앞니가 없는 할머니께서 빵집 아주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난 수요일이 제일 좋아. 저도 수요일이 제일 좋아요. 빵집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빵 냄새를 맡자 나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아가, 너도 빵 먹을래? 할아버지 한 분이 나에게 빵을 내미셨어요. 머리카락도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수염도 하얘서 꼭 산타 할아버지 같아요. 킁킁. 그런데 우리 시골 할아버지 품에서 나는 냄새가 나지 뭐예요? 할아버지께서 내미신 빵은 빵집 아주머니가 나눠드린 팥빵이었어요. 아니요, 할아버지 드세요. 난 이제 배가 부르단다. 너 먹으렴.
나는 할아버지께서 주신 빵을 받았어요. 빵을 한 입 베어 먹으니 달콤한 팥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어요. 나는 기분이 한결 더 좋아졌죠.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물으셨어요. 넌 몇 살이니? 7살이요. 내가 또박또박 대답을 잘하자 할아버지께서 빙그레 웃으셨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나에게 말도 잘하고 예쁘다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죠. 나는 갑자기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신이 났어요. 송이는 뭘 잘하노? 나는 내가 잘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나는 동시도 잘해오고요. 달리기도 잘해요. 친구들이랑 술래잡기를 했다 하면 제일 끝까지 꽁꽁 잘 숨어 있죠. 그리고 눈을 감고 냄새만 맡아도 무슨 빵인지 맞힐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바로 노래 부르기예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도 내가 노래를 하면 무척 좋아하시죠. 우리 송이 최고다, 우리 송이 잘한다 하고 박수를 쳐주시거든요. 송이 마음속에는 노래를 잘 부르는 귀여운 새가 있어서 송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노래를 예쁘게 잘 부를 수 있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께서 나한테만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어느새 방 안은 사람들로 꽉 찼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바쁘게 움직이던 엄마도 들어오고 빵집 아주머니도 들어왔어요. 커다란 통에 이불을 넣고 신나게 밟고 놀던 언니 오빠도 모였죠. 엄마는 평상시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기분은 좋은 것 같았어요. 빵집 아주머니도 돈을 하나도 못 벌어서 속상할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언니 오빠도 이불을 밟았다고 혼나지 않은 모양이에요.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웃고 있어요. 나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엄마, 다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글쎄, 그러는 우리 송이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나는 할아버지랑 노래를 불렀거든요. 엄마는 청소를 깨끗이 했어. 그래서 기분이 좋단다. 빵집 아주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빵을 맛있게 드셔서 기분이 좋은 거래요. 그럼 언니 오빠는요? 이불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은 거지. 이불은 발로 팍팍 밟으면서 빨아야 깨끗해지거든. 아, 어쩐지 혼나지 않은 것 같더니. 언니 오빠가 이불을 밟으면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봐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송이가 예쁘게 노래를 불러드려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 나는 배시시 웃음이 났어요. 내가 좋아하는 빵을 잔뜩 사서 집에 갈 때처럼 신이 났고요.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했을 때만큼 힘이 솟았어요. 엄마, 우리 여기 언제 또 와요? 우리 송이 또 오고 싶니?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활짝 웃으며 나를 꼭 안아주었죠.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또 올 수 있다고 하면서요. 새로운 노래를 많이 연습해 와야지. 집으로 가는 골목 앞에서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 나 오늘 하얀 눈썹 할아버지랑 노래 불렀어요. 나는 아빠 품으로 신나게 달려가면서 외쳤죠. 하얀 눈썹 할아버지? 그게 누굴까? 그런데 우리 송이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이는구나. 아빠는 나를 번쩍 들어올려서 안아주었어요. 다음엔 하얀 눈썹 할아버지께 내 초코초코 스마일빵을 드려야지. 이웃과 함께 살아가요. 우리 주변에는 다정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이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웃도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만나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도와줘야 한다고 배우죠. 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할까요?
그건 친구가 배가 고프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외로우시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내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지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나누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하나씩 실천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아요. 글을 읽을 수 없는 이웃을 위해 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용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쓸 수도 있어요. 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가끔 귀찮거나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나 아끼는 것을 나누어 줘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항상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랍니다. 작아진 옷들을 수거 상자에 넣을 수도 있고 학용품을 나누어 쓸 수도 있죠. 우리 착한 친구들, 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해요. 원숭이와 하나님. 옛날 숲 한가운데 벌을 치는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벌통과 벌통 속의 벌을 보살폈고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꿀을 얻었죠. 양동이, 단지, 병, 통마다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황금색 꿀이 가득 채워졌어요. 할머니는 이 꿀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은 할머니가 보관하고 얼마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커다란 단지에 담았어요. 할머니는 꿀을 팔려고 단지를 머리에 이고 숲길을 지나 시장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꿀단지에 가득 채워진 꿀이 쏟아지지 않게 균형을 잘 잡으면서 숲길을 걸어갔죠. 그런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튀어나온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쨍그랑! 단지가 깨지고 꿀이 땅에 쏟아졌지 뭐예요.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휴, 불행도 이런 불행이 있나. 아휴, 하나님, 제게 왜 이런 불행을 내리시나요? 할머니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휴, 하나님, 제게 너무 큰 불행을 내리시네요. 꼬마 원숭이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이 모습을 보았어요. 할머니가 떠나자마자 원숭이는 땅으로 내려와 끈적거리는 낯선 물질을 손가락에 묻혔죠. 그건 전에 한 번도 못 본 것이었어요. 원숭이는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어요. 와, 불행이란 게 이렇게 맛이 좋을 수가. 이 불행이란 건 난생 처음 먹어보는 거야. 꼬마 원숭이는 손으로 꿀을 떠서 먹었어요. 아, 불행은 달고 끈적거리는 거구나. 꼬마 원숭이는 꿀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땅에 쏟아진 것을 먹고 나뭇가지에 튄 것을 빨아먹고 나무 껍질에 묻은 것을 핥아먹고 깨진 단지 조각에 묻어있는 것도 핥아먹었어요. 와, 불행은 정말 맛이 좋구나. 마지막 꿀까지 다 먹자 꼬마 원숭이는 생각했어요. 아, 불행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때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불행을 내리시나요? 꼬마 원숭이는 머리를 긁었어요. 그러니까 불행이 내려왔단 말이지? 꼬마 원숭이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마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내게도 불행을 좀 주실 거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럴듯한 생각이었어요.
꼬마 원숭이는 쉬지 않고 세상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햇살 속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꼬마 원숭이구나. 왜 나를 찾아왔느냐? 하나님, 저한테도 불행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꼬마 원숭아, 정말 불행을 원하느냐? 불행은 달콤하고 끈적거려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불행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벌떡 일어났어요. 네가 그렇게 불행을 원한다면 원숭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불행이 있으니 그걸 주마. 그래도 되겠느냐? 꼬마 원숭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으로 들어갔죠. 한참 지나자 하나님은 가죽 주머니를 들고 나왔어요. 꼬마 원숭아, 이 주머니에는 불행이 가득 들어있느니라.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먼저 이 주머니를 나무가 자라지 않는 넓은 사막 한가운데로 가져가도록 해라. 그런 다음 주머니를 열면 네가 꿈꿀 수 있는 만큼의 불행을 모두 얻게 될 것이다. 꼬마 원숭이는 시간을 끌지 않았어요. 얼른 가죽 주머니를 받아서 세상으로 내려왔죠. 그러고는 쉬지 않고 달려 넓은 사막의 가장자리까지 갔어요. 거기서 또 열심히 달려 사막 한가운데로 갔고요. 그런 다음 모래 위에 앉았어요. 맛 좋은 불행을 먹을 생각을 하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입안에는 침이 고였어요. 꼬마 원숭이는 모래 위에 앉은 채로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죽 주머니를 풀었더니 불행이 아니, 이건 개들이잖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나 되는 커다란 검은색 개들이 꼬마 원숭이를 둘러싸더니 으르렁거리며 군침을 삼키지 뭐예요? 악! 꼬마 원숭이는 주머니를 던져버리고 달아났어요. 으악! 검은 개 7마리가 막 쫓아왔어요. 개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네요. 등 뒤에서 개들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꼬마 원숭이가 이제 곧 죽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눈앞에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어요. 커다란 나무가 어디선가 나타난 거예요. 나무가 전혀 자라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서 말이에요. 꼬마 원숭이는 있는 힘을 다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쫓아오던 7마리의 개들은 나무를 빙빙 돌면서 으르렁대며 군침을 삼켰지만 개는 나무에 오르지 못하잖아요. 하루 종일 꼬마 원숭이는 나무까지 앉아서 덜덜 떨었어요. 너무 무서웠죠.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7마리의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사막을 떠났어요. 개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꼬마 원숭이는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힘껏 달려 숲으로 되돌아갔죠. 그런데 나무가 자라지 않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있게 해준 건 누굴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원숭이에게도 지나친 불행은 좋지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죠. 치료하는 여우. 옛날 어린 소녀가 살았어요. 몹시 추운 어느 날 소녀는 병에 걸렸어요. 콜록콜록 기침이 나고 가슴이 너무 아파 말하기도 숨쉬기도 힘들었죠. 어머니 아버지가 담요와 동물털을 덮어 소녀를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소녀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죠.
소녀의 눈빛이 흐릿해지면서 생명이 차츰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병을 고치는 할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의 이름은 오리알이었어요. 오리알 할머니는 아주 늙었는데 너무 늙어 아무도 나이를 모를 정도였어요.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요. 오리알 할머니는 절뚝절뚝 걸어서 소녀가 누워있는 불가로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담요를 젖히고는 소녀의 핏기 없는 가슴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었죠. 오리알 할머니가 소녀의 가슴에 귀를 대고 있는 동안 방에서는 소녀의 빠르고 고통스러운 숨소리만 들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할머니는 소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죠. 새끼 암여우의 소리가 나는군요. 그 여우는 지친 몸으로 딱딱한 눈밭을 달리고 있어요. 여우는 발을 절룩거리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고요. 숨을 헐떡이고 있죠. 아휴, 가여운 여우. 너무 오랫동안 돌아다녔어요. 여우는 몹시 배가 고파요.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자꾸만 서는군요. 헉, 헉, 소녀의 가슴에서 그런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자 방 한쪽에 있던 소녀의 아버지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오리알 할머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사냥꾼입니다. 제가 눈밭으로 나가겠어요. 그 새끼 암여우를 잡아서 할머니에게 데려오겠습니다. 오리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게 해요. 내게 그 여우를 데려오세요. 눈밭에서 그 새끼 암여우를 찾아내 어서 마을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소녀의 아버지는 눈신을 신고 흰 눈밭으로 나갔죠. 한참을 걷던 소녀의 아버지는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그건 새끼 암여우의 발자국이었죠. 여우가 꼬리를 질질 끌면서 지나간 흔적과 비틀비틀 넘어진 흔적이 있었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온종일 새끼 암여우의 발자국을 뒤쫓아다녔고 어두워지기 바로 전에 그 여우를 발견했어요. 마르고 지친 새끼 암여우가 저 앞에 가고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여전히 오리알 할머니가 소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요. 새끼 암여우 소리가 들리지만 이제 사냥꾼이 가까이 있어요. 그의 발소리가 들리는군요. 사냥꾼이 새끼 암여우를 봤어요. 그래요. 그가 불쌍한 여우를 봤네요. 소녀의 아버지는 완전히 날이 어두워져서 앞이 안 보일 때까지 걸었어요.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불을 피웠죠. 그는 불가에 웅크리고 앉아서 몸을 녹이다가 어둠 속에서 새끼 암여우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우도 걸음을 멈추고 그를 보고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계속 오리알 할머니가 소녀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불꽃 튀는 소리가 들려요. 사냥꾼이 불을 피웠고 여우가 보고 있어요. 오늘 밤 소녀는 열이 나서 몸이 매우 뜨거울 거예요. 밤새도록 소녀의 아버지는 불가에 앉아 있었어요. 춥고 피곤했지만 자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자 그는 다시 새끼 암여우를 뒤쫓아갔어요. 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힘이 없어서 눈밭에 발을 잘 디딜 수도 없었어요. 마을에서는 소녀가 기침을 심하게 해댔죠. 이제 소녀의 아버지는 새끼 암여우를 따라잡았어요. 그는 여우를 양손으로 안았어요. 여우는 매우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왜 계속 나를 따라다니세요?
왜 나를 잡은 거죠? 나는 아프고 지쳤어요. 차라리 지금 날 죽이세요. 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소녀의 아버지는 새끼 암여우가 얼마나 말랐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우의 뼈가 만져질 정도였으니까요. 여우야, 난 너를 죽이지 않을 거란다. 네가 우리 딸 병을 고쳐줘야겠다. 소녀의 아버지는 품에 새끼 암여우를 안고 눈밭을 걸어 집으로 갔어요. 한편 마을에서는 여전히 오리알 할머니가 소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소녀의 가슴이 매우 빨리 뛰고 있어요. 새끼 암여우는 겁을 먹고 있고 사냥꾼은 여우를 가슴에 꼭 안고 있어요. 그가 집으로 오고 있군요. 소녀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이었어요. 그는 곧장 아픈 딸이 누워있는 불가로 갔어요. 오리알 할머니와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 곁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사냥꾼을 보고 눈가에 주름이 펴질 정도로 활짝 웃었어요. 여우를 내게 줘요. 새끼 암여우를 이리 줘요. 사냥꾼은 오리알 할머니에게 새끼 암여우를 주었어요. 할머니는 따스한 불가에 누워있는 소녀 곁에 놓인 보드라운 담요에 여우를 놓았어요. 가서 새끼 암여우에게 줄 고기를 가져와요. 소녀의 어머니가 고기를 가져오자 여우는 고기가 없어질 때까지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러고는 새끼 암여우는 오래도록 잤어요. 소녀도 잘 잤죠. 오리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소녀와 새끼 암여우가 동시에 눈을 떴어요. 오리알 할머니가 말했어요. 가서 고기를 더 가져와요. 이번에도 새끼 암여우는 고기를 다 먹었어요. 오리알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문을 열고 여우를 나가게 해줘요. 소녀의 아버지가 천막문을 열었어요. 오리알 할머니는 소녀를 일어나 앉게 했어요. 소녀는 오리알 할머니의 품에 기댄 채 새끼 암여우를 봤어요. 새끼 암여우는 고개를 들고 킁킁 냄새를 맡더니 문 밖으로 나갔어요. 소녀는 여우가 마을을 빠져나가 눈밭으로 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여우의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소녀의 기침 소리도 점점 작아졌죠. 힘을 되찾은 새끼 암여우는 눈밭을 힘차게 달렸어요. 그러자 소녀는 벌떡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갔죠. 소녀의 병은 다 나았고 여우는 사라졌어요. 오리알 할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있더니 소녀의 부모에게 물었어요. 여우가 소녀를 낳게 한 걸까요? 소녀가 여우를 낳게 한 걸까요? 소녀의 어머니는 오리알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어요. 둘 다 아닐걸요. 당신이 여우와 우리 딸을 고쳐준 거죠. 그 말을 듣고 오리알 할머니는 활짝 웃었어요. 그러자 눈가의 주름이 쫙 펴졌답니다. 흰 쥐. 옛날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 대신 작고 하얀 암쥐 한 마리를 데려다 키웠어요. 그 흰 쥐는 눈이 분홍색이고 코에는 실룩거리는 기다란 수염이 나 있었는데 왕과 왕비는 이 쥐를 아주 예뻐했죠. 궁전에서는 쥐가 얼마나 성격이 좋은지, 얼마나 예절이 바른지, 작은 분홍색 발이 얼마나 귀여운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이야기뿐이었죠.
만일 누군가 쥐에 대해 나쁜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그 사람은 당장 감옥으로 보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흰 쥐는 멋진 식탁에 앉아서 황금 그릇에 담긴 치즈를 먹었어요. 왕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왕이 앉은 황금 의자의 팔걸이에 앉아 있었고, 왕비가 말을 타고 외출을 할 때는 말머리 위에 앉아서 함께 갔습니다. 왕과 왕비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도 흰쥐만큼 소중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마법사가 궁전에 왔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마법사라고 했어요. 마법사가 왔다는 소문을 들은 왕과 왕비가 신하를 보내 마법사를 데려오게 했던 것이었죠. 왕이 물었어요. 마법사여, 그대는 무언가를 새롭게 바꿀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마법사가 절을 하며 대답했어요. 폐하, 그러하옵니다. 왕은 황금의자의 팔걸이에서 흰쥐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 귀여운 것을 공주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겠는가? 마법사가 다시 허리를 굽혀 절하며 대답했어요. 폐하, 그렇긴 하지만... 왕비가 물었어요. 하지만 뭐요? 비록 제가 쥐의 겉모습을 바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속마음까지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왕과 왕비는 흰쥐의 착한 성격과 예의 바름, 우아함, 지혜를 생각하며 입맞춰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 아이의 속마음까지 바꾸는 것은 원치 않소. 그래서 마법사는 세 번째로 허리를 굽혀 절한 다음 양팔을 머리 위로 들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왕과 왕비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죠. 그러고는 마법사는 양 손바닥을 쳤어요. 갑자기 빛이 번쩍이더니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왕과 왕비는 손으로 눈을 가렸죠. 그들이 손을 내렸을 땐 흰쥐가 아닌 공주가 왕의 황금의자 팔걸이에 앉아 있었어요. 공주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쁜 눈에는 엷은 분홍색이 감돌고 예쁜 코끝을 약간 실룩거리기는 했지만요. 왕과 왕비는 너무 행복했죠. 왕과 왕비는 마법사에게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황금을 모두 가져가라고 했어요. 왕과 왕비는 가장 솜씨 좋은 재봉사에게 공주의 옷을 만들게 해서 공주의 옷장에 화려한 드레스가 넘치게 해줬어요. 왕과 왕비는 공주가 더 바랄 게 없을 때까지 온갖 정성을 쏟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왕은 공주가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공주야, 이제 네가 신랑감을 고를 때가 되었구나. 그러자 공주가 빙그레 웃었어요. 네, 아바마마, 그러하옵니다. 하지만 누가 저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선택권은 완전히 너에게 있단다. 네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말만 하여라. 공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바마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신랑으로 맡고 싶습니다. 왕은 사흘 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공주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딸아, 태양을 네 신랑감으로 삼기로 했단다. 그런데 공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양이라고요? 태양은 저와 어울릴 만큼 강하지 않아요. 작은 구름 한 조각만 지나가도 태양의 빛과 열기는 없어지는걸요? 남는 것은 차가운 그늘뿐이죠. 아니에요. 저는 태양보다 더 나은 신랑에게 시집가고 싶어요. 그러자 왕은 또 생각에 잠겼어요. 사흘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마침내 왕이 공주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딸아,
구름을 네 신랑감으로 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구름이라고요? 구름은 제게 어울릴 만큼 강하지 않아요. 가벼운 바람만 지나가도 하늘 저편으로 밀려가 산산조각이 나는걸요. 아니에요. 저는 구름보다 나은 신랑에게 시집가고 싶어요. 이번에도 왕은 사흘 동안 거듭거듭 생각했죠. 마침내 왕이 공주를 불렀어요. 사랑하는 딸아, 바람을 네 신랑감으로 정하기로 했다. 바람이라고요? 바람은 제게 어울릴 만큼 강하지 않아요. 작은 산 하나만 길을 막아도 옆으로 밀려나야 하는걸요. 나무를 쓰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훅훅 불어대도 산을 옮기지는 못해요. 안 돼요. 저는 바람보다 나은 신랑에게 시집가고 싶어요. 그래서 왕은 또 사흘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마침내 왕은 공주를 불러 말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산을 네 신랑감으로 삼기로 했단다. 산이라고요? 산은 제게 어울릴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바늘처럼 뾰족한 이와 가시처럼 날카로운 앞발을 가진 쥐 한 마리가 산을 야금야금 갉아서 한가운데까지 굴을 팔 수 있는걸요? 용감한 쥐 한 마리가 산을 자기 궁전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바마마. 저는 산보다 나은 신랑에게 시집가고 싶어요. 그러자 왕은 또 사흘 동안 깊이 생각했어요. 마침내 왕이 말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쥐를 네 신랑감으로 삼기로 했단다. 그러자 공주는 왕의 목을 끌어안고 양볼에 입 맞췄어요. 네, 좋아요. 구름은 태양을 가리고 바람은 구름을 흩어지게 하고 산은 바람을 가로막는데 멋지고 잘생긴 쥐는 그런 산에 굴을 뚫을 수 있죠. 이 넓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신랑감이죠. 그래서 왕과 왕비는 신하에게 마법사를 불러오게 했어요. 마법사가 공주 앞에 서서 양팔을 들고 한마디 외치며 손뼉을 쳤어요. 그러자 불이 번쩍하더니 갑자기 드레스가 바닥에 떨어지고 거기서 흰 쥐 한 마리가 기어나오지 뭐예요? 마법사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폐하.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따님의 속마음까지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흰쥐는 멋진 갈색쥐와 결혼했죠. 물론 신랑쥐는 바늘 같은 이와 가시 같은 앞발, 기다란 꼬리를 가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과 왕비는 수백 마리의 손주를 보게 되었어요. 갈색쥐, 흰색쥐, 상아색쥐, 점박이쥐. 왕과 왕비는 모든 손주들을 아주 사랑했어요.